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오히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조차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공유하고 있고, 저만의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차트와 재무, 그리고 이제 수급, 주도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추세 전환하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나 신고가를 뚫기 시작하는 상승 추세의 종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추세상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이제 눈여겨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적인 기준을 보는데, 크게 외형 성장과 재무 성장을 봅니다. 질적 성장을 봅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성장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마진율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 정도는 해주는지를 봐요. 마진율이라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똑같이 판다 해도 어떤 기업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50만 원을 이익을 남기는 반면,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어떤 시점이나 다른 기업은 60만 원이나 70만 원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기업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은 독과점 구조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기업이고 컨센도 좋은데 왜 주가가 잘 가다가 꺾이고 떨어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진율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진율이 꺾이진 않더라도 유지 정도는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이제 PER, PBR은 낮으면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아닌 이상 재무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저평가 정도는 적당한 선만 유지해 줬을 때 전 무난하게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300~400%가 넘어간다, 부채 비율이. 이거는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호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PER, 저 PBR, PBR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관여를 해서 보진 않는데 그냥 좀 참고만 하는 정도입니다. PER 같은 경우에 저 PER이면 좋긴 한데 한 15배 이하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50배 넘어간다. 50배까지도 성장세가 괜찮으면 무난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배를 넘어간다. 여기서부터는 좀 저는 피하는 편입니다. 50배 정도여도 내년 내후년 컨센이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50배여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면 조만간 또 그건 저 PER 단계로 들어서는 기업이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50배에서 이제 100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투자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장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외형 성장, 질적 성장 차트가 좋더라도요. 물론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호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다. 저의 기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수급인데,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 주식을 볼 땐 기관 수급을 좀 더 중요하게 봐요. 근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돈의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인 매수세가 제가 이제 수급을 판단해서 돈이 어떤 섹터로 흘러가고 어떤 섹터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척도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을 볼 때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식은 좋아 보인다, 이 주식은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도 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이 외국인 수급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성껏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은 우리가 투자해 볼 법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같이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금액 기준으로 최근 이제 5거래일 동안 가장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SM이라는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최근에 이 대선 시즌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여서 SM 소속사의 그 에스파 아시죠? 거기에 카리나가 요 2번 빨간색으로 이제 그 써 있는 거 점퍼 입고 이제 있다가 막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요즘 뭐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 막 그 뭐라 난리 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좀 민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설사 그게 이제 카리나가 뭐 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것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연예인은 뭐 누구 지지하면 안 되나? 뭐 그리고 이제 설사 뭐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게 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뭐 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 정치에 대해서도 너무 무슨 진짜 속된 말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죠. 진짜 정치병자 수준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지지 하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난리야 아주. 뭐 하여튼간에 뭐 갑자기 SM이 나와가지고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SM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엔터 산업을 놓고 봐야 되는데 엔터 산업의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좀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뭐 지금 카리나 이야기가 나와서 카리나 얘기를 더 이어가 보자면 얼마 전에 그 카리나 그 가수가 아이돌이 이제 열애설이 한번 났죠. 열애설 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기업에 뭐 타격이 간다든지 수익성에 타격이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와 연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적에 타격을 줄 정도면 이거는 지금 산업구조 자체가 좀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뭐 어쩌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그런데 그래서 뭐 열애설이 터진다든지 이건 뭐 좋은 이슈고 환영할 만한 이슈인데 뭐 사람이 뭐 누구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 좋아하고 축하해줄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 마약을 하다 걸렸다 그런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걸렸다든지 뭐 무슨 학폭이 터졌다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줄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무슨 관상가도 아니고 얘는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엔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구설수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아티스트들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내수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뭐 일본 진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진출을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완전 전 세계 글로벌화에 성공했고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1차 산업은 농업이라든지 2차 산업 뭐 공업이라든지 중후장대 산업부터 3차 산업 막 첨단 산업에서 이제 문화산업까지 세계화에 이제 성공해 나가는 단계인데 이런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저는 뭐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 산업들 있죠. 컨텐츠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이제 글로벌화에 성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이전에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곳에서 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가 리스크는 뭐 여전히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게 이만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바뀌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엔터 산업은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괜찮게 봅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리스크 요인을 좀 해지할 수 있는 좀 상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갖춥니다. 그래서 하이브라는 이제 그 헤드 밑에다가 여러 이제 소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소속사에서 연예인이 뭐 좀 사고를 쳐서 문제가 돼도 다른 소속사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고 터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분산해내는 구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하이브 산하에서 그 어두워 뉴진스 가수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마찰이 있었잖아요. 소속사랑.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나가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솔직히 뭐 뉴진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소속사에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뭐 다른 소속사 가수들도 있으니까 이게 좀 상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번에 하이브 악재 터진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건 아티스트 문제가 아니고 오너 리스크가 터져버려가지고 이번에 횡령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죠. 뭐 금감원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이제 나선다 하다 보니까 지금 방시혁 의장 이슈로 인해서 상장 이후에 한 4천억 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어찌 됐건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어느 기업이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판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들을 줄일 때는 SM이라든지 뭐 JYP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YG 엔터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4 원래 이제 3대 엔터라 그랬는데 BTS 이후에 하이브까지 끼면서 이제 4대 엔터사로 많이 이제 불리죠. 이런 4대 엔터사를 골고루게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 산업이 커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게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엔터사가.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앨범을 판매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같이 좀 언급이 되는 게 플랫폼이에요. 뭐 팬덤 플랫폼도 있고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그럼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팬들과 소통하는 게 공연을 한다든지 뭐 팬 사인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게 다 오프라인이고 몸이 하나인데 그 아티스트가 여러 곳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근데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해서 소통을 하는 건 여러 곳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어유라든지 아니면 노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런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엔터라든지 이러한 쪽을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SM은 이번에 하이브가 그 지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텐센트 쪽에 지분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중국 자본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엔터 산업이 이제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진출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엔터 산업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돈 버니까 이 기업들 지분을 인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내수해서 돈을 크게 벌 걸로 기대되니까 중국 자본들도 한국의 이런 엔터 사업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보여진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 이제 천문학적인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진짜 공룡 수준의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텐센트는.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SM의 이제 성장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좀 애매한 게 엔터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내가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점을 잘 재다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언급했던 종목이죠. 삼성중공업. 사실 이제 우리가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규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늦지 않은 후발주자로서 갈만한 뭐 조선주들이 몇 가지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삼성중공업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도 얘기했지만 뭐 오리엔탈 전공이나 아니면 뭐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동성화인텍, 뭐 한국카본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발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이제 5월이 끝나죠.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5월 달이 끝나고 이제 6월로 넘어가게 되면 6월 2일 날 이제 넘어가잖아요.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미국 가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전에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 정상들과 만나가지고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거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남아공 때도 대통령 와가지고 무슨 니네 나라에서 백인들 다 죽어나가잖아. 니네 그런 나라잖아 하면서 엄청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거의 뭐 비난하듯이. 근데 인프라 하니까 바로 화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트럼프의 이제 압박 전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도 압박 엄청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자 얘기하면 바로 태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윈윈하는 전략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좀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하자고 하면은 어떤 페널티를 받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뭐 이게 지금 트럼프 무슨 깡패 새끼니 할 수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비교적 약소국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삥 뜯는 건 아니니까 같이 사업해서 같이 돈 벌자 이런 취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한국이 돈을 벌어갈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다 안 한다는 제가 봤을 때 옵션에 없습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수익 구조 배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좀 디테일하게 우리의 이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최대한 좀 밀당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안 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한테 어떤 이제 압박 가할지 한국에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결정만 안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경기인데 불경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국가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금리 인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정부는 인프라 정책과 그 다음에 감세 정책,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재정 적자가 좀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도라든지 좀 재정 불안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경기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걸 지금 미국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에 대한 그 리스크를 여기저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경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경기 때 경기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재정 적자 유도할 때 이거 항상 나오는 말이라 이거는 뭐 패턴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걸 뭐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매번 있는 패턴이에요. 재정 적자 커지는 거 뭐 좋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긴축을 할 때는 똑바로 긴축하고 완화할 때는 똑바로 완화해야 돼요. 이거를 흐름을 엇박타면은 진짜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3년, 뭐 24년 초 이럴 때 긴축 모드였는데 그때 긴축을 똑바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폭풍 세게 오는 거예요. 불경기 왔을 때 완화해야 될 때 똑바로 완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할 때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또 까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저는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 게 표팔이 때문에 그냥 국민들 눈치 봐가면서 긴축해야 될 때 긴축 똑바로 안 하고 완화해야 될 때 완화 똑바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옳은 길이면 국민들한테 좀 욕 먹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 좀 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살살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욕 먹어도 설득할 건 설득해야죠. 배운 사람이면은 그죠? 뭐 여담이지만 또 이제 요즘 그 투표하는 시기라 제가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됐을 때 FLNG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LNG 운반선에 특화된 기업이라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죠. 그래서 지난 5거래일 동안 순매수 2등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 여파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불경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금리 인하하고 있고 미국이 좀 늦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 이렇게 먼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뭐 솔직히 그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님 욕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고통이 오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그 이창용 총재 그분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르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타격도 좀 있는데 좀 더 한번 지켜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대로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토 수장이 6월 24일에서 25일에 회의를 통해서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 얘기했어요. 직접 군사비를 한 3.5%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14년도 당시에 2%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말만 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상승 논의를 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14년과 다를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위비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그렇고 지금 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온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긴 하지만 군함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묶여있는 하나오션, 이 종목도 지금 순매수 상위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방위 산업이 여전히 이제 강력하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신규 진입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더 갈 것 같긴 한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더 갈 것 같긴 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근데 특히 이런 우리가 대장주라고 평가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이나 LIG넥스원이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 다소 좀 부담되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더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입니다. 이게 카카오가 이전 정권에서 좀 타격을 받았다, 압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랑 카카오 그룹주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주들한테도 많이 좀 욕을 먹기도 했죠. 상장을 이제 그러니까 분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카카오 하나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니, 카카오 페이니, 뭐 카카오니, 뭐 별의별 게 다 생겨버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더 생길 뻔했죠. 사실 원래는 더 생길 뻔하다가 이제 그만된 건데 시장 무너지 그러면서 분할로 좀 욕을 먹고 이제 정권이 혹시 이제 바뀌게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등이 좀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카카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AI발 모멘텀이 나올 때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볼만한 게 그나마 게임이랑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거 예상이 돼요. 그게 무슨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AI 소프트웨어에서 수혜 받을 만한 기업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게임 정도가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고 카카오페이도 이제 드디어 적자를 벗어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워낙에 강세를 띠고 있고 배당주들의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페이의 성장세나 수요는 이해가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PER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추세상으로 좀 회복 국면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원전은 10년 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오고 있기는 해요. 이미 첫 번째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사이클이 왔던 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1년도까지 상승을 하고 22년, 23년, 24년까지 횡보를 했는데 올해 이제 25년도에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이게 사실 원전이 탈원전 이후에 다시 원전을 이제 복구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시세를 이제 강력하게 분출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AI 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AI 관련된 인프라를 육성해야 되는데 원전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 같은 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컴퓨터 관련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막대한 이제 그 전력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막대하게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원전입니다. 심지어 환경에 좀 친화적이기까지 하죠.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아니다. 폐기 비용이나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거 가지고 막 싸우던데 결국 우리가 지금 탈원전이 되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다 지금 에너지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나마 이제 친환경인 거 뭐 석탄 화력 발전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일단 당장에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AI 산업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전력을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다시 탈원전이라는 이야기는 상식이 있다면 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친환경을 중요시 생각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전이 있는 거는 쓰면서 확장은 할 의도는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하던데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필수다. 안 쓸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뭐 위험하다, 사고 터진다 그러는데 이제 SMR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원전보다 안정성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관리하는 능력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원전을 최소한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상식선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시점이고 외인들 매수세도 강력한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강점으로 좀 내세워서 당분간도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뭐 한 2차, 3차 파동까지는 나올 거라고 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는 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조정 이후 재반등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을 때 투자를 고려해 보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매수세가 많이 오고 있고 한국전력도 매수세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이제 원전발 모멘텀 전력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외국인들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어요. 기관도 엄청 사고 있고. 근데 외국인은 진짜 어떻게 하루를 안 빼먹고 매수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지 이게? 한 4월 초부터 지금 이제 6월이 다 돼가는데 하루를 안 빼놓고 외국인들이 지금 다 사고 있어요. 거의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 매수세 여전히 강하다. 전력 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사실 이제 건설 쪽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그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전 건설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원전 섹터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이제 늘어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맞춰서 마진율 그리고 저평가 정도도 8배 정도 PER에 0.67배 PBR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도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기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매수 찬스가 이제 된다라고 봐서 현대건설 역시도 그러한 포인트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애초에 SK하이닉스를 뭐 단기 매매나 뭐 중기로 보겠다 이런 분들은 잘 없을 거니까요. 엄청난 우량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종목 특성에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수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이 AI발 모멘텀에 있어서는 이 삼각동맹이 아주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조차도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AI발 이 HBM 반도체에 있어서는 패권을 먼저 장악한 게 SK하이닉스고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에 있어서는 1등주가 SK하이닉스, 2등주가 삼성전자라고 할 정도로
1등의 자리를 뺏었다라고 평가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잃게 될 것이고 1등이라는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는 그 프리미엄을 뺏어올 만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엔비디아도 AI발 투자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강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수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진율이 상당해요. 그리고 나름 제조업인데 4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과 30% 중후반에 이제 순이익률을 기록한단 말이죠. 이런 높은 마진율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PER은 뭐 5배, PBR도 뭐 이제 0.93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런 기업이 주가가 충분히 저는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당시에 고점을 찍었었던 14만 원대 여기 이제 아득히 넘어서는 주가 상승도 나왔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이 추가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25만 원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는 투자해도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APR인데 이것도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여기에 피부에 이제 침투를 높인다든지 흡수를 많이 하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이제 뷰티 디바이스들을 판매하는 게 이제 APR이죠.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 브랜드도 전개하고 있고요. 이분이 뭐 한국의 진도준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상당히 이제 좀 잘생긴 분이더라고요. 학력도 좋으시고 마케팅도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APR을 그 능력을 토대로 해서 많이 키우셨던데 나이도 젊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나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진율 자체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공장도 자체 생산으로 돌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올해 초부터 APR 좋다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PER은 이제 14배, PBR은 한 3.8배가 예상되고 있고 마진율은 20배, 영업이익률 20%, 순이익률은 이제 16.8%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하는 걸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APR의 성장세가 저는 훨씬 더 이제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야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추가 급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외인 수급도 여전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좀 소액으로 추세 매매를 고려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APR은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기술적인 좀 불안함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나 배터리주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종목들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2차전지 배터리 지금 사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아직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배터리라는 게 이제 캐즘을 극복하고 올라서는 단계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세를 제대로 회복하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 캐파가 올라오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부터 일제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캐즘을 극복하고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 정도부터는 저는 배터리를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추매를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를 고려하셔도 한 연말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뭐 LS일렉,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LS일렉이라든지 이런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인프라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I발 인프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인프라 종목들도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 HD, 현대일렉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역시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된다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더 간다고 보지만 그 다음 타자로서 갈 만한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왜 전력 인프라에만 이렇게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인프라도 있거든요. 가스관,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시작하면 LNG 운반선, 뭐 가스관,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오리엔탈전공 엄청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가스관, 뭐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여전히 기회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건설기계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런 쪽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종목들이 효성중공업이나 뭐 LSLA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나올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스관이라든지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받는 송유관, 정유관, 그리고 건설기계, 그리고 뭐 시멘트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조선주들도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요. 두산이라든지 HD현대, 뭐 SK 이런 지주사들도 최근에 강세입니다. 두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SK도 지주사로서 강세를 많이 띠고 있는 양상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주식시장을 한번 갈아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의 이제 니즈가 올라갔어요. 시대적 부름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 바로 증권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시장으로는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증식을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이 안 된다면 최소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야죠.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죠.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이 성장 단계에서 쭉쭉 성장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이런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한번 또 성장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또 발전해요. 왜냐하면 기업들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투자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또 발전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주사들은 그동안 많이 평가를 못 받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뭐 지금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저는 나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한국 시장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환영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좀 강세를 띠고 있고, 뭐 올릭스는 저는 기술적으로 이거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건 제가 왜 투자를 안 하냐면 이게 지금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지금 올릭스는 상장하고 나서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적자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물론 투자를 하는 기준점은 다 다르겠지만 저의 이제 투자 기준에서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최소한 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거나 컨센이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뭐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이게 지금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지금 기대감만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저는 흑자가 보일 때 투자를 고려하지 그 전 단계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상폐되고 없어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올릭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의 기준에서는 뭐 투자가 어떤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올릭스가 좋은 기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올릭스라는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자를 최소한 지금 벌써 6년이 넘었어요. 2018년도 상장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6년이 뭐예요 이거?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올해 1분기도 여전히 적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저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도 저는 제끼입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콜마 일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뷰티 관련된 종목으로 앞으로도 강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여전히 1황이라고 봅니다. 게임즈에서는 크래프톤이 1황, 황제 자리다. 진짜 옛날에는 3대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원앤온리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급이 이제 압도적인 1등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W게임즈나 네오위즈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크래프톤 이번에 그 엔비디아랑 같이 저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AI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같이 불어오고 있던데 이러한 포인트들도 아주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아직 매수할 때는 아닌데 좀 관심 있게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삼성전기발 모멘텀이 이제 뭐 유리기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MLCC도 앞으로 수혜를 받을 모멘텀이 많다고 봐서 전 삼성전자도 좋게는 보는데 삼성전자 찍을 바엔 저는 SK하이닉스 찍는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리기판 수요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고, 그리고 MLCC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전자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MLCC 수요는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외인들 수급 상위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엔터라든지 뭐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에 뭐 지주사, 전력인프라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뷰티 쪽에서도 APR이 지금 외국인 순매수는 더 높은데 이런 종목들이 아마 가도 덜 갈 거예요. 얘네가 못 가면 다른 종목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를 봤을 때 금액이 높은 종목부터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더 신고가를 치고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APR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APR이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땐 그동안 강세를 보여지고 있던 종목군, 업종군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여전히 막 추세가 바뀌어 나가고 있지는 않다. 한알령 해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뷰티 엔터,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원전 이런 쪽. 제가 보기엔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 뭐 원전 이런 쪽은 떨어지는 거 감안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보면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포인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시황이라든지 증권 관련된 정보,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리포트 작성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식도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클릭하고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가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검색식이랑 핵심 추린 종목, 제가 엄선한 종목 리포트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라든지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구독자뿐만 아니라 뭐 댓글이라든지 조회수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어느덧 구독자 7만 5천 명을 앞두고 있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시간 내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